오늘은 신규 공모, 일명 Initial Public Offering, IPO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여기 이제 도매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발행 시장의 기업이 IPO 주식을 이제 팔기 위해서 인수기관을 통해서 먼저 팔면, 인수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일종의 총액 인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인수기관은 일단 인수를 한 다음에 이거를 투자자에게 소매 시장의 형태로 팔고, 이렇게 인수한 주식을 이제 유통시장을 통해서 또 거래를 시키는 거고, 우리나라 코스닥의 상장 절차를 보면은 일단 예비 인수회사를 정한 다음에 상장 예비 심사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북빌딩을 통해서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 청약 배정하고 이제 상장을 하는 신청하고 승인하는. 근데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기 때문일지는 몰라도 심사 철회가 되는 회사들도 꽤 있고요. 19년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격 공모가를 제대로 안 팔려서 그런 거겠죠. 공모 철회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규 공모가 인수기관을 선정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IPO가 생소한 일이죠. 그래서 그 증권회사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제 미국 같으면 IB 투자은행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큰 공모의 경우는 이제 주관사를 따로 정해서 주관사가 여러 증권사 또는 IB를 통해서 인수 기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일단 인수기관이 정해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감위, 미국에서는 SEC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를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자본 조달 계획, 현재 사업, 앞으로 계획 등등의 정보를 담고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프로스펙터스라고 하는 사업 설명서인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투자자들한테 배포가 되는데, 이 승인받기 전에는 레드 헤링이라고 해서 임시 투자 설명서를 배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를 금감위가 수리한 날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서 그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보통 한 2달 정도 시차를 두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주마다 증권 매각을 규제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회사와 발행회사죠. 인수기관은 발행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로드쇼라고 하는 이제 투자 설명회를 통해서 투자자들과 의견 교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빌딩이라고 하는 수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은 발행 가격을 이제 확정하게 되고, 발행 주식 수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인수기관은 수급을 감안을 해서 투자자들이 사기로 한 매물보다 더 많은 주식을 팔기로 하면서 주가 안정을 도모하고요. 이 과정에서 또 인수기관은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특히 총액 인수의 경우는 일단 다 사는 거거든요. 증권회사 인수기관이 이때 회사로부터 초과 배정 옵션이라고 하는 그린슈 옵션을 부여받습니다.
이제 신주 발행의 또 다른 대안으로 오픈 옵션 공개 경매가 있는데 이런 방법은 희소하지만 2004년에 이제 구글이 이런 방식으로 공개 경매 중에 이제 더치 옥션으로 경매를 해서 17억 달러를 조달을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식으로 이렇게 증권회사를 통해서 공모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인수회사를 통해서 가끔 이렇게 공개 경매를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새로운 경향일 수 있는데 전자통신 기술의 발달로 비전통적인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으기도 합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적은 금액의 돈을 모으는 행위인데 생산 비용 조달을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미리 파는 그런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을 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러고요. 후원자가 투자를 하면 이 지분을 받게 되는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도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출연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기업이 이때 토큰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소위 그 Initial Coin Offering ICO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새로운 경향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2019년도까지의 국내 IPO, 물론 그 스펙이나 리츠 코넥스 상장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한 수치이긴 한데 2017년도에 공모 금액은 8조 가까이 됐다가 다시 2019년도에는 좀 떨어졌죠. 18, 19년도에. 근데 기업 수로 보면은 최근에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19년 기준 자료로 IPO의 그 회사 업종을 보면은 제조업과 의료용품이 꽤 많은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회사 이 언더라이팅 비즈니스를 하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는 IB고 국내에서는 이게 이제 증권회사의 인수부서가 될 텐데 국내 2019년 자료에 의하면은 국내에서는 NH증권이 1위로 되어 있고 미래에셋대우증권이 18년도 기준으로는 1위였는데 이제 5위로 떨어져 있고 뭐 이런 순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탑5가 되겠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료는 그 2020년도 자료인데 이게 아마 지난 거의 한 20년간 제일 큰 IPO 딜을 한 그 투자 은행의 케이스를 보여주는데 크레딧 스위스가 제일 큰 딜을 했고 그 다음에 JP 모건,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별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14년 9월 18일에 있었던 IPO 딜을 그 당시에 크레딧 스위스가 했고 또 크레딧 스위스가 또 2001년도에 또 한 딜도 있죠. 골드만삭스가 그거보다는 작지만 또 여러 가지 딜을 했고 이와 같이 인수기관이 증권 발행에 있어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뭐 간접 발행이라고도 하죠. 이런 식으로 증권회사가 IB가 개입하는 거를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총액 인수로 증권회사가 일단 그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다 떠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편한 방법이죠. 일단 그리고 또 이거를 또 도매 시장으로 보기도 하고 제일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일단 자기가 떠안은 그 주식을 이제 다시 되파는 그런 식의
인수가 이제 총액 인수인데 발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그 인수회사한테는 위험 부담이 있지만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제일 확실하게 발행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일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이 총액 인수의 대안으로는 이제 잔액 인수라는 게 있고, 잔액 인수는 일체를 인수기관에게 위탁을 하는데 발행 회사의 명의로 증권을 모집해서 매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 원래 계획했던 그 발행 그 매출 총액에 미달할 때에만 인수기관이 그 잔액을 책임진다는 일종의 총액 인수보다는 조금 약한 형태의 인수죠. 잔액만 인수를 책임지는 거죠. 발행 주체는 발행회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 모집은 제일 약한 형태고, 따라서 발행 비용이 제일 적게 맥히는데, 그 발행의 책임은 발행회사가 다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회사는 옆에서 조언만 해주는. 그 비용이 저렴하지만 그 발행 부담을 전부 발행 회사가 지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인수기관은 성공적인 인수를 위해서 그 자본 조달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실제로 앞서 그 설명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총액 인수가 이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총액 인수의 경우로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국내 작은 회사의 경우는 뭐 국내 증권회사 인수부 같은 부서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조달 자금이 커지면은 이제 인수단이 이제 신디케이트를 만들기도 하고 신디케이트를 대표하는 이제 주관사가 만들어지는데 큰 인수 업무는 사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또는 상업은행이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크레딧 스위스,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이 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이죠. 투자은행 또는 상업은행들. 이런 인수기관들은 계속 인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주 인수가 자기의 그 명성과 관련이 있는 일로 생각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문제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인수는 아예 취급을 하지 않죠. 이런 그 큰 투자은행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주 인수 관련 스캔들이 가끔씩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닷컴 거품이 있었던 그 90년대 말, 그 일부 인수기관들이 이제 스피닝이라고 하는 스캔들에 연루가 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인기 있는 신주를 중요한 우대 고객 회사의 경영자들에게 이제 우선 배정하는 그런 관행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문제가 된 적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기관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주식 발행에 대한 자문과 그리고 총액 인수의 경우는 신주를 일단 떠안는 거죠. 인수하는 것. 그 다음에 인수한 그 발행 주식을 소매 그 투자자들한테 매각하는 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총액 인수의 경우로 본 겁니다. 이런 역할의 대가로 인수회사는 스프레드를 그 보수로 받는다. 자기가 산 가격, 그 다음에 파는 가격, 그 차이가 스프레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부담이 아까 그린슈 옵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험 부담이 큰 주식 발행의 경우 나중에 추가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이 이제 그린슈 옵션 이죠. 이런 것들을 그 추가 형태의 그 옵션 형태의 그 추가 부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상 인수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게 되죠. 그래야지 그 스프레드 이익이 나니까.
인수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의 많은 부분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이 스프레드 비율은 작아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제 2000년도 그 첸과 리터의 연구에 따르면 2천만 불과 8천만 불 사이의 신규 공모 스프레드는 대부분 7%에 머무르는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규모가 다른 주식 발행의 비용이 이렇게 7%로 똑같다고 하는 것은 뭐 일종의 미스테리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밖에 이제 그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 그리고 사업 설명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영 및 법률 자문과 회계 자문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추가 비용이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새 증권을 등록하는 데 드는 뭐 수수료, 인쇄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 비용들보다 이제 보다 더 큰 비용이 신주 공모주는 보통 언더프라이싱, 저가 발행된다는 것이 이제 일종의 더 큰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저가 발행은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된다는 거고, 이게 저가 발행 퍼센테이지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무려 165% 정도 그 저가 발행되는 그 정도가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저가 발행되는 것만큼 부이전이 일어나는 거죠. 기존의 주주로부터 신주주는 그만큼 주식을 더 싸게 사니까 신주주로의 부의 이전이 일어남을 뜻한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저가 발행이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이게 신주 공모만 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이제 또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식 발행을 할 텐데, 신주 발행할 때 좋은 인상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발행할 때 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이제 하나의 그 설명이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설명이 소위 승자의 저주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경매에서 어떤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할 때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기가 좋은 가격으로 입찰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꼭 낙찰을 받았다고 좋기만 할까? 왜냐하면 내가 낙찰을 받아서 승자가 됐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을 받은 것이라서 이게 이제 승자의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입찰자들이 이런 문제를 같이 인식을 한다면 그런 가운데 입찰 가격을 낮추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신주 발행에도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주식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매입이 되고, 근데 발행 주식이 아주 인기 있는 주식이라면, 최근에 그 뭐 카카오 게임스인가요? 그렇게 인기 있는 주식이라면 인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러면은 배정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런 이유로 평균했을 때 좋은 주식은 낙찰받기가 어렵고 나쁜 주식은 낙찰받기가 쉽고, 그래서 어느 신주가 매력적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런 환경을 전제로 할 때 투자자는 승자의 저주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행회사와 인수회사는 이런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주 인수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저가 발행을 한다는 것이 이제 승자의 저주와 연관된 그 설명입니다. 왜 신주가 저가 발행되는지를.